지킬 앤 하이드 2부. 키아루 살인사건. 1년 가까이 지난 10월의 어느 날, 런던은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범죄에 놀라게 되었고, 희생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라는 사실로 인해 사건은 더욱 주목받았다. 사건의 세부 내용은 적었지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강가 근처에 홀로 살던 하녀가 밤 11시쯤 2층에 올라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새벽녘 안개가 도시를 덮기 전까지 밤하늘은 맑았고, 하녀의 창문 아래로 보이는 골목길은 보름달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녀는 다소 감상적인 성격이었는지 창문 바로 아래 놓인 상자 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날 밤처럼 모든 이들과 평화롭고 세상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앉아있던 중 하녀는 백발의 아름다운 신사가 골목을 따라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듯 다른 작은 체구의 남자가 나타났다. 하녀는 처음에는 이 작은 남자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말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즉 하녀가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나이든 신사가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상대에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다. 그의 말이 그다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진 않았고, 그의 손짓을 보아 길을 묻는 듯도 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오래된 시대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을 느끼게 해주었고, 어딘가 자존감 높은 사람이 가진 평화로움이 있었다. 그러다 하녀의 시선은 상대방에게로 옮겨졌고, 그가 바로 한때 그녀의 주인을 방문했던 하이드 씨임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하녀는 그가 불쾌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무거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장난스레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참을 수 없는 불만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며 발을 구르고 쥐팡이를 휘두르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이든 신사는 놀라고 약간 상처받은 듯한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러자 하이드 씨는 모든 자제력을 잃고 지팡이로 그를 내리쳤다. 다음 순간 원숭이 같은 광기로 그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짓밟고 무차별적으로 내려치는 광폭한 폭행을 퍼부었다. 그 충격에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신사의 몸은 도로 위로 튕겨나갔다. 이 끔찍한 장면과 소리에 질린 하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려 경찰을 부른 것은 새벽 2시였다. 살인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으나 희생자는 골목 한가운데 끔찍하게 훼손된 채로 누워 있었다. 범행에 쓰인 지팡이는 희귀하고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음에도 이 잔인한 폭력에 반으로 부러져 있었다. 부서진 반쪽은 길가에 굴러다녔고 나머지 절반은 범인이 가지고 간 것이 분명했다. 희생자의 소지품으로는 지갑과 금시계가 발견되었지만 카드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서류는 없었다. 다만 우편으로 보내려던 듯 도장이 찍힌 봉투가 있었고 거기에는 어터슨 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아침 어터슨 씨가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봉투를 확인하고 사건의 개요를 듣자마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그가 말했다.
이건 아주 심각할 수 있네. 옷을 입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게.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시신이 옮겨져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아보겠소.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바로 다너스 케어루경이요. 세상에, 이 정말입니까? 경찰관이 외쳤다. 그와 동시에 그의 눈에는 직업적 야망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될 겁니다. 그는 말했다. 어쩌면 용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는 하녀가 목격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며 부러진 지팡이를 보여주었다. 어터슨 씨는 이미 하이드라는 이름에 질렸지만 지팡이가 눈앞에 놓이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부서지고 낡았음에도 그것은 그가 오랜 세월 전에 헨리 지킬에게 선물했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혹시 하이드 씨가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악한 인성이라고 하녀가 묘사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어터슨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다. 내 마차를 함께 타시겠소. 아마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소. 이때가 아침 9시쯤이었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안개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한 초콜릿색 장막이 하늘을 가렸으나 바람이 불어 안개가 무리를 지었다 흩어졌다 반복하고 있었다. 마차가 거리를 느리게 지나갈 때 어터슨 씨는 수많은 황혼의 색조와 빛깔을 보았다. 어떤 곳은 어둡고 저녁 무렵 같은 분위기였고 다른 곳은 기묘한 화염처럼 흐릿한 갈색의 빛을 띠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에는 안개가 잠시 흩어지며 메마르고 칙칙한 햇빛이 소용돌이 치는 안개 사이로 비추기도 했다. 진흙탕 길과 지저분한 행인들, 밤새 켜져 있었거나 새로 켜진 가로등 아래의 소호의 황량한 구역은 변호사의 눈에 악몽 속 도시의 일부분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의 마음속도 가장 암울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마차 안에 동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볼 때마다 그는 법과 법 집행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는 때때로 가장 정직한 사람마저 사로잡을 수 있는 감정이었다. 마차가 하이드의 주소 앞에 다다르자 안개가 잠시 걷히면서 칙칙한 거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진 팔라스, 허름한 프랑스 식당, 한 푼짜리 책자와 두 푼짜리 샐러드를 파는 상점이 있었고 문간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들이 떼지어 모여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여자들이 열쇠를 들고 아침 술을 마시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도 보였다. 잠시 후 안개가 다시 갈색의 장막처럼 내려앉아 그의 주변을 둘러싼 비열한 환경을 다시 가려버렸다. 여기가 바로 헨리 지킬의 총애를 받는 사람, 25만 파운드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은빛 머리카락을 한 노부인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위선으로 다듬어진 아기가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태도는 훌륭했다. 네, 이곳이 하이드 씨의 집이 맞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고 그 전날 밤 아주 늦게 집에 들어왔다가 1시간도 안 되어 다시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은 이상할 것 없었다. 그의 생활 패턴은 매우 불규칙했으며 자주 자리를 비웠다. 예를 들어 그녀가 하이드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어제까지 거의 2달 전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방을 보고 싶소. 어터슨 씨가 말했다. 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하자 그는 덧붙였다. 이분을 소개해드려야겠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야드의 뉴커먼 경감이십니다. 그 말에 여자의 얼굴에 혐오스러운 기쁨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말했다. 그가 곤란에 빠졌군요.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어터슨 씨와 경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다지 인기가 있는 인물은 아닌 모양입니다. 뉴커먼 경감이 말했다. 이제 부인, 이 신사와 함께 잠깐 둘러보게 해주시죠. 집 전체는 이 노부인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다. 하이드 씨는 단 2개의 방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방들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한쪽 옷장은 와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식기는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식탁보는 우아했고 벽에는 훌륭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터슨은 이 그림이 미술 감시관이 뛰어난 헨리 지킬이 선물한 것으로 추측했다. 카펫은 겹겹이 깔려 있었고 색감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 순간 방들은 최근에 다급히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다. 바닥에는 주머니가 뒤집힌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잠겨있던 서랍들은 열려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회색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치 많은 서류가 불태워진 듯했다. 그 재 속에서 경감은 불에 다 타지 않은 초록색 수표책의 일부를 발견해냈고 방 뒤편에서는 부러진 지팡이의 나머지 절반이 나왔다. 이로써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경감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은행을 방문한 결과 살인자의 계좌에 몇천 파운드가 예치된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자 그는 더욱 만족스러워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터슨 씨. 그는 말했다. 이제 그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놓지 않고는 지팡이를 두고 갈 리도 없고 특히 수표책을 태울 리도 없죠. 돈은 그자에게 생명과도 같은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에서 기다리며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과제는 그리 간단치 않았다. 하이드 씨는 아는 사람조차 드물었고 하녀의 주인조차 그를 2번밖에 보지 못했으며 그의 가족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사진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조차 묘사 내용이 엇갈리곤 했다. 오직 한 가지 점에서만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 도망자가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기형적인 느낌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어터슨 씨는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갔다. 푸울이 그를 곧바로 맞아들였고 부엌을 지나 한때 정원이었던 마당을 가로질러 흔히 실험실 또는 해부실로 알려진 건물로 안내했다. 지킬 박사는 유명한 외과 의사의 유족들로부터 이 집을 구입했는데 해부보다는 화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집의 끝에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했다. 어터슨 씨가 이 구역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창문도 없이 음침한 이 건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힌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때 열성적인 학생들로 가득했던 강의실이었지만 지금은 음산하고 고요했다. 테이블에는 화학 장비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상자들과 포장용 칩이 흩어져 있었으며
안개 낀 천창을 통해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방 끝에는 계단이 있어 붉은 펠트로 덮인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해 어터슨 씨는 마침내 지킬 박사의 개인 연구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곳은 큰 방으로 유리창들이 벽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고 큰 거울과 업무용 책상도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이고 쇠창살이 덧대어진 3개의 창문이 뜰을 내다보고 있었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짙은 안개가 실내에까지 퍼지기 시작했기에 벽난로 위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다. 그 옆에 지킬 박사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병든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가운 손을 내밀며 변한 목소리로 어터슨을 맞이했다. 푸울이 자리를 안내하고 어터슨 씨가 물었다. 소식을 들었겠지? 박사는 몸을 떨었다. 광장에서 그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소. 식당에서 들렸어. 한 가지만 묻겠네. 변호사가 말했다. 겨루경은 내 의뢰인이었지만 당신도 내 의뢰인일세.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싶네. 당신 그자를 숨겨주려는 미친 짓을 한 건 아니겠지? 어터슨, 맹세하건대. 지킬 박사가 외쳤다. 맹세하건대 나는 그자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이 세상에서 그와는 완전히 끝이오. 게다가 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것도 아니오. 당신은 그를 나만큼 잘 모르는 거요. 그는 안전해. 정말 안전하오. 내 말을 기억하게. 그가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오. 어터슨 씨는 침울하게 듣고 있었다. 친구의 불안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당히 확신하는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네. 재판이 열리면 당신의 이름이 거론될지도 몰라. 나는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 확신하오. 지킬이 대답했다. 다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 하지만 당신이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 있어. 내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이걸 경찰에 보여줘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오. 이 편지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당신이라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 믿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오. 그 편지가 그를 잡는 단서가 될까 두려운가?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지킬이 말했다. 하이드가 어떻게 되든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이제 완전히 그와 끝났으니까. 난 그저 내 평판이 염려될 뿐이요. 이 증오스러운 사건이 내 명예를 훼손했어. 어터슨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이기적인 모습이 놀랍긴 했지만 동시에 약간 안도감도 들었다. 좋소. 마침내 그가 말했다. 편지를 보여주시게. 편지는 특이한 곧게 선 글씨체로 쓰여 있었고 서명은 에드워드 하이드였다. 내용은 간결했는데 오점은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1000번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지 못했지만 이제 지킬 박사가 자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도주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어터슨 씨는 이 편지에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예상보다도 하이드와 지킬 사이의 관계가 그나마 나아 보였고 자신의 과거 의심이 과했음을 자책하기도 했다. 봉투는 가지고 있나? 그가 물었다. 태워버렸네. 지킬이 답했다. 무슨 생각도 없이 불태워버렸어. 우표는 없었어. 누군가가 직접 가져다 준 거지. 내가 이걸 보관하며 생각해봐도 될까? 어터슨이 물었다. 난 당신이 전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라오. 이제 나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어. 지킬이 답했다. 알겠어.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네. 당신 유언장에 실종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이드를 부추긴 것도 그 사람이었나? 지킬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는 듯했다.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네. 어터슨이 말했다. 그자는 당신을 죽일 작정이었어.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셈이야. 내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지. 지킬이 엄숙하게 말했다. 하느님. 어터슨,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어. 그는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터슨은 집을 나서기 전 푸울에게 잠깐 말을 걸었다. 그나저나 오늘 편지를 누가 가져다 줬다고 했던데 그 전달자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지만 푸울은 오늘 우편 외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도 광고지 뿐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 말에 어터슨 씨는 새삼 불안감을 느꼈다. 편지는 분명 실험실 쪽 문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연구실에서 직접 작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고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길을 따라가며 그는 거리에서 소년들이 목청껏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특별판, 국회의원 살해 사건. 이는 친구이자 의뢰인의 장송곡이나 다름없었다. 또 다른 친구의 평판마저 이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에게 있어 중요한 시험대였고 언제나 스스로를 믿어온 그였지만 이번에는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직접 구할 수는 없었지만 애둘러 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의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의 수석 서기인 게스트 씨가 자리를 잡았다. 그들 사이에는 오래된 포도주병이 일정한 거리에서 따뜻한 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다. 포도주는 오랜 세월 동안 집의 지하실에서 햇빛을 받지 못한 채 보관되어 온 것으로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포도주가 내는 깊은 색은 마치 오랜 시간 속에서 더 풍부해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부드럽게 빛났고 언덕의 포드밭에서 익어가던 따뜻한 가을 햇살이 이제 막 해방되어 런던의 안개를 몰아낼 듯한 기운을 자아냈다. 어느덧 어터슨 씨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게스트 씨만큼 그가 비밀을 덜 털어놓는 사람도 드물었고 그가 본래 의도한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스트는 종종 지킬 박사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폴과도 알고 지냈으며 하이드가 집에 출입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컸다. 그러니 그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어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게다가 게스트는 필체에 대한 식견이 높아 이를 분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협조적인 일일 것이다. 게스트는 자문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이 독특한 문서를 보고 나면 분명 그가 몇 마디 논평을 할 것이었고, 어터스는 그 논평을 통해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너스경의 사건은 참으로 슬픈 일이군요. 어터스 씨가 말했다. 네, 정말이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죠. 게스트가 답했다. 그 남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어터슨이 말했다. 그의 필적을 담은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네.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일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매우 꺼림칙한 사건이지. 그래도 여기에 있네. 살인자의 자필 서명이야. 게스트의 눈이 반짝이며 그는 즉시 앉아 열정적으로 그 글씨체를 분석했다.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독특한 글씨체네요. 소문에 의하면 아주 특이한 인물이라 하더군. 어터슨이 덧붙였다. 그때 하인이 쪽지를 들고 들어왔다. 지킬 박사에게서 온 것인가요? 게스트가 물었다.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비밀스러운 건가요, 이터슨 씨? 단지 저녁 초대장일세. 왜? 보고 싶은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게스트는 두 장의 문서를 나란히 두고 꼼꼼히 비교했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그가 문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아주 흥미로운 사명이네요. 어터슨 씨는 잠시 자제하려 애쓰다 질문을 던졌다. 왜 두 문서를 비교했나, 게스트? 두 글씨체가 꽤 닮았습니다. 여러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경사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독특하군. 어터슨이 말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독특하죠. 게스트가 동의했다. 이 쪽지에 대해 말하지 않겠지. 알고 있지? 어터슨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남은 어터슨은 즉시 쪽지를 금고에 넣고 잠갔다. 그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뭐라고? 헨리 지킬이 살인자를 위해 위조를 했단 말인가? 그러자 그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어갔다. 레니언 박사 사건. 시간이 흘러갔다. 다너스경의 죽음은 공공의 손실로 여겨져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하이드 씨는 마치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경찰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의 과거는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그것은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것들이었다. 그의 잔인함과 폭력성, 더러운 삶과 기이한 교제관계, 그리고 그의 주변에 맴도는 증오심이 드러났지만 현재 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 소호에 있는 집을 떠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터슨 씨도 점차 그 사건에 대한 뜨거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터슨의 생각으로는 하이드가 사라진 것으로 다너스 경의 죽음은 그 이상으로 가파진 셈이었다. 악영향이 사라진 지금 지킬 박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은둔 생활을 끝내고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며 다시금 친근한 손님이자
호스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선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남다른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바쁘게 지내며 야외 활동도 자주 하고 선행을 베풀었다. 그의 얼굴은 내면의 봉사의식 덕분인지 밝아졌다. 그렇게 2달 넘게 지킬 박사는 평화로웠다. 1월 8일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날은 작은 모임이었고 레니언도 있었다. 주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 셋이 가까운 친구였을 때처럼 밝았다. 그러나 12일과 14일에 어터슨이 찾아갔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박사님은 집에 계신 상태지만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푸울이 말했다. 15일에 다시 시도했으나 또 거절당했다.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친구를 보던 그에게는 이러한 고립이 갑작스러운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5째 날에 게스트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6째 날에는 레니언 박사를 찾아갔다. 어터스는 적어도 레니언 박사의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박사의 외모가 몰라보게 변한 것에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혈색 좋던 그가 창백해지고 살이 빠져 있었으며 눈에 띄게 머리가 벗겨지고 노쇠해져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주의를 가장 끈 것은 급격한 육체적 쇠약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깊은 정신적 공포의 흔적이었다. 박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보였지만 어터스는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사니까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을 테지. 어터스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터슨이 그의 병색을 지적하자 레니언은 단호한 태도로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코 회복되지 못할 거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 뭐 그래도 인생은 즐거웠어. 살면서 참 행복했었지. 가끔 생각하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차라리 빨리 떠나는 것을 기뻐했을 거라고 말이요. 지킬도 병이 들었소. 어터슨이 말했다. 혹시 그를 만난 적 있어? 그러자 레니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지킬 박사를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네. 그자와는 완전히 끝이요. 나에게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어터슨이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는 물었다. 우리 셋은 오랜 친구였네, 레니언. 이제 와서 다른 친구를 만들 나이도 아니지 않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레니언이 말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게나. 그가 날 만나주지 않소. 그럴 줄 알았네. 레니언이 대답했다. 어터슨, 언젠간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네.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없어. 제발 다른 이야기나 나누세. 부디 이 저주받은 주제는 입에 올리지 말게나. 집으로 돌아온 어터슨은 지킬에게 편지를 써서
집에 들여보내지 않는 이유와 레니언과의 불행한 절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음 날, 길고도 애절하게 쓰인 답장이 도착했다. 때때로 음산한 어조로 쓰인 편지에서 지킬은 레니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밝혔다. 나는 우리의 옛 친구를 탓하지 않소. 지킬은 썼다. 그러나 이제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나는 앞으로 은둔의 삶을 살 작정이니 문이 닫혀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내 우정을 의심하지 말아주게. 내가 어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게.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형벌과 위험을 스스로 불러왔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일세. 이 세상에 이토록 무참한 공포와 고통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자네가 내 운명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침묵을 존중하는 것뿐일세. 어터스는 경악했다. 하이드의 어두운 영향력이 사라졌고 지킬은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의 앞날은 명예롭고 평온한 노년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우정도 평화도 그의 삶의 모든 평온이 산산조각난 듯했다. 이렇게 급격하고 예기치 않은 변화는 미친 짓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았지만 레니언의 태도와 말투로 보아 이 변화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는 것임이 분명했다. 일주일 후 레니언 박사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다음 날 어터스는 깊은 슬픔에 젖은 채 자신의 서재문을 잠그고 침울한 촛불 아래에서 친구가 남긴 봉투를 꺼내어 앞에 놓았다. 봉투에는 오직 G.J. 어터슨에게 만약 그가 먼저 죽으면 잃지 않고 소각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내용을 읽는 것을 두려워했다. 오늘 한 친구를 땅에 묻었는데 이 편지가 또 다른 친구를 빼앗는 대가가 된다면. 그는 그런 두려움을 충성심의 부족이라 여겨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있었고 그 겉면에는 헨리 지킬 박사의 죽음이나 실종 시에만 열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어터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 분명히 실종이었다. 오래전에 지킬에게서 돌려받은 그 미친 유언장처럼 여기서도 다시 실종과 헨리 지킬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유언장에서는 하이드라는 사악한 인물이 제시한 암시에서 이 개념이 비롯되었고 그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끔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편지는 레니언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터슨의 마음속에는 이 금기를 무시하고 비밀을 풀어버리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하지만 고인의 명예와 직업적 의무라는 중대한 두 가지의 의무가 그를 붙들었다. 결국 그 봉투는 그의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된 채 남아있게 되었다. 호기심을 억누르는 것과 이겨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날 이후로 어터스는 남아있는 친구를 이전과 같은 열정으로 찾고 싶어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지키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애정어린 감정을 느끼긴 했지만 그 생각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왔다. 그는 여전히 집을 찾아갔지만 차라리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도감을 느끼면서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
자발적 감옥에 갇힌 친구와 마주 앉는 것보다는 바깥 공기와 도시의 소리 속에서 푸울과 대문 앞에서 대화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푸울의 소식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박사는 이제 실험실 위쪽에 있는 연구실에 더욱 틀어박혀 있었고 때때로 거기서 잠까지 자는 듯했다. 기운이 없고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책도 읽지 않았다. 마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터스는 이 단조로운 보고에 점점 익숙해져 방문 횟수를 조금씩 줄여갔다. 창문에서의 사건. 어느 일요일, 어터슨 씨가 엠필드 씨와 함께 산책하던 중 우연히 그들 앞에 골목길이 나타났고 그들은 다시금 그 집 앞에 멈춰서서 문을 응시하게 되었다. 그래요. 엠필드가 말했다. 그 이야기의 끝이 났군요. 하이드 씨를 다시는 보지 않겠죠. 그랬으면 좋겠어. 어터슨이 답했다. 내가 그를 본 적이 있으며 당신이 느낀 혐오감에 공감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엠필드가 말했다. 그나저나 내가 그곳이 지킬 박사의 집의 뒷문이라는 걸 몰랐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중에라도 알게 된 건 당신 탓이 크지요. 결국 알아냈군. 그렇지? 어터슨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법정으로 들어가 창문들을 한번 볼 수 있겠군. 사실 가엾은 지킬이 걱정되는군. 친구의 존재가 그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들이 들어선 마당은 서늘하고 약간 축축했으며 머리 위로 하늘은 여전히 일몰의 밝은 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른 황혼이 깔린 듯했다. 세 개의 창문 중 가운데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옆에 앉아 무한히 슬픈 표정으로 바깥 공기를 쐬고 있는 지킬 박사의 모습이 어터슨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쓸쓸한 죄수 같았다. 지킬, 당신이 좀 나아졌길 바랍니다. 기운이 너무 없어, 어터슨. 박사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너무 실내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소. 어터슨이 말했다. 저와 엠피드 씨처럼 밖에 나와 혈액순환도 좀 시켜야죠. 아, 이쪽은 내 사촌 엠필드. 여긴 지킬 박사일세. 자, 이제 모자를 쓰고 우리와 함께 가볍게 좀 걷는 게 어떻소? 정말 고맙습니다. 지킬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만 아니, 안 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어터슨, 당신을 보니 참 반갑소. 정말 기쁩니다. 당신과 엠핀들 씨를 위층으로 초대하고 싶지만 이곳은 적합하지가 않소. 그렇다면 어터슨이 다정하게 말했다.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지킬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더니 두 남자의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서린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것을 보는 순간 창문이 갑자기 닫혔고
두 사람은 그저 잠깐 동안 그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은 충분히 강렬했다. 그들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둘은 어느 정도 큰 도로에 이르러 일요일이라도 약간의 생동감이 남아있는 거리에 들어선 후에야 어터슨이 비로소 엔필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창백했고 그들의 눈에는 서로 잃지 않은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어터슨이 중얼거렸다. 그러자 엔필드는 그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다시금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마지막 밤. 어느 저녁, 어터슨이 저녁 식사 후 벽난로 옆에 앉아있던 중에 뜻밖에도 풀이 찾아왔다. 아니, 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나? 그가 물었다. 그리고 풀의 얼굴을 다시 보더니 무슨 일인가? 박사님께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덧붙였다. 어터슨 선생님, 풀이 말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와인 한잔하게. 어터슨이 말했다. 자, 천천히 이야기해보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박사님의 습관은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스스로를 가둬두시는 버릇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연구실 안에 틀어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맹세코 뭔가 이상하다고요. 어터슨 선생님, 전 무섭습니다. 좋네. 자네도 이유가 있을 테니 분명히 이야기해보게. 무엇이 무섭다는 건가? 일주일 정도 전부터 두려웠습니다. 풀은 변호사의 질문을 외면한 채 고집스레 대답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풀의 모습은 그의 말을 그대로 뒷받침했다. 그의 태도는 확연히 안 좋아졌고 공포를 처음 언급했을 때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변호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금도 와인잔을 무릎에 올려둔 채 바닥 한 구석만 응시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가 다시 반복했다. 좋아.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군. 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게. 전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풀이 쉰소리로 말했다. 불길한 일이라니. 어터슨이 외치며 깜짝 놀랐고 약간 짜증까지 느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건가? 자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차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저와 함께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어터슨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와 외투를 챙겼다. 그는 풀의 얼굴에 드러난 깊은 안도감을 보며 그가 와인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따라 나서는 모습에도 약간 놀랐다. 그날 밤은 한창 3월의 싸늘한 바람이 불던 시기로 달은 옆으로 기울어져 바람에 밀린 듯 희미하게 떠 있었고 엷은 구름이 찢어져 흩날리며 하늘을 덮고 있었다. 바람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은 얼굴에 핏기마저 돌게 만들었다. 그 바람이 평소보다도 거리를 더욱 텅 비게 만들었는지 어터슨은 런던의 그 구역이 이렇게 적막했던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평소라면 바람과 추위를 잊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았을 어터슨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 깊이 일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먼지와 바람으로 가득했고 정원 울타리 옆에 있는 가느다란 나무들이 흔들리며 몸부림쳤다. 앞장서서 걸어오던 푸울은 보도 한가운데에 멈춰섰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벗고 붉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가 황급히 왔음에도 그가 닦고 있는 땀은 단순한 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과 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억누를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도착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푸울이 말했다. 그렇게 될 걸세, 푸울. 어터슨이 대답했다. 그러자 푸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체인으로 걸린 채 열리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푸울인가? 네, 접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푸울이 대답했다. 그들이 들어선 현관은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 모든 하인들이 양떼처럼 모여 있었다. 어터슨을 보자 하녀가 히스테릭하게 흐느껴 울었고 요리사는 어터슨을 반기며 그에게 달려나왔다. 아니 다들 여기 있단 말인가? 어터슨이 물었다. 이건 무질서한 행위일세. 주인님께서 하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걸세. 어터슨 씨, 다들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푸울이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방 안은 고요해졌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오직 하녀만이 울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울어. 푸울이 그녀에게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모두들 놀라며 안쪽 문을 무서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집사는 부엌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촛불을 가져다 주게. 당장 해결해야 하네. 그리고 어터슨 씨에게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며 뒤뜰로 안내했다. 지금부터 조심해서 들어가시죠, 선생님. 소리를 내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혹시라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어터슨은 뜻밖의 경고에 잠시 놀라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용기를 되찾고 푸울을 따라 실험실 건물로 들어갔다. 그들은 포장 상자와 약병들로 가득한 수술실을 지나 계단 아래에 멈춰섰다. 여기서 푸울은 어터슨에게 한쪽에 서서 들으라고 손짓한 후 촛불을 내려놓고 결의를 다지는 듯한 모습으로 계단을 올라가 빨간 펠트로 덮인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어터슨 선생님이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푸울이 불안한 손길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귀 기울이라는 듯 다시 손짓을 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응답했다.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라. 불평 섞인 음성으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푸울은 약간 승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촛불을 들고 어터슨을 데리고 다시 뒷마당을 가로질러
어둑한 부엌으로 돌아왔다. 부엌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바닥에는 벌레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폴은 어터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그 목소리가 주인님 목소리였습니까? 많이 변한 것 같군. 어터슨이 매우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지만 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변했다고요? 맞습니다. 많이 변했죠. 폴이 말했다. 제가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주인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주인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느님을 부르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8날 전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왜 거기에 있는지, 그곳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참 이상한 이야기로군, 풀. 조금은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터슨은 손가락을 깨물며 말했다. 자네 말대로 지킬 박사가 그렇지. 살해당했다고 가정해보세. 그렇다면 살인자가 그곳에 남아있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말이 안 돼.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 어터슨 선생님,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제가 그 이유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폴이 말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밤낮으로 무슨 약품을 달라고 애원해 왔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종종 종이에 주문을 적어 계단에 던져놓곤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닫힌 문, 수많은 주문서들, 식사조차 남몰래 가져다 두기 바빴습니다. 매일, 아니 하루에도 2-3번씩 주문과 불만이 적힌 종이가 새로 나왔고 그때마다 저는 시내에 온 약국을 뒤지러 달려나갔습니다. 그 약을 사올 때마다 돌아오는 건 순도가 맞지 않다며 반품해 오라는 쪽지와 다른 약국에 대한 새로운 주문서뿐이었죠. 그 약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선생님. 그 주문이 적힌 종이들 중 일부라도 가지고 있나? 어터슨 씨가 물었다. 폴은 주머니를 뒤져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 건넸고 어터슨은 촛불 가까이에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킬 박사가 매우 샹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가 전한 최근 샘플은 불순하고 현재의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8세기경 지킬 박사는 미우 상사로부터 꽤 많은 양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세심하게 찾아보아 혹시 동일한 품질의 것이 남아있다면 즉시 그에게 보내주길 요청합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킬 박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내용이었으나 글이 끝나는 부분에서 갑자기 펜이 튄 흔적과 함께 작자의 감정이 폭발한 듯했다. 제발 하느님 예전 것 좀 찾아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참 이상한 편지군. 어터슨이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다. 근데 어떻게 개봉된 상태로 자네 손에 있는 거지? 미우 상사의 사람이 몹시 화가 나서 제게 그걸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폴이 대답했다. 자넨 이것이 분명히 박사님의 글씨라고 생각하나? 어터슨이 다시 물었다. 폴은 조금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층 강한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글씨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다고? 어터슨이 되풀이했다. 어떤 상황이었나? 그날은 이랬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가 그 약을 찾으려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방 끝에서 상자들을 뒤척거리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연구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를 본 건 불과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였죠. 선생님, 만약 그가 제 주인님이었다면 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가 주인님이었다면 왜 쥐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푸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을 쓸어내렸다. 모두 이상한 상황이긴 하네. 어터스 씨가 말했다. 나는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네. 자네 주인은 분명 고통과 변형을 초래하는 질병에 걸린 것 같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고 가면을 쓰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겠지. 그 약은 그가 회복의 희망을 간직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 그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네. 내 해석은 이런데, 슬픈 일이고 끔찍하기도 하겠지만 명백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이네.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나. 그러자 집사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어터슨을 바라보았다. 그건 제 주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제 주인님은... 여기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의 멋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자는 마치 난장이 같았습니다. 어터슨이 항의하려 하자 푸울이 외쳤다. 선생님, 20년을 섬긴 주인님의 모습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연구실 문 앞에서 본 그분의 키를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가면을 쓴 그 정체불명의 것은 결코 지키 박사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지키 박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인이 저질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 어터슨이 대답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임무는 분명해진 셈일세. 주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쪽지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네. 선생님, 결심이 서신 거군요. 푸울이 외쳤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았군. 어터슨이 말을 이었다. 누가 그 일을 할 텐가? 저와 선생님입니다. 푸울이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생각했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네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 걸세. 선생님, 수술실에 도끼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방에 쇠꼬챙이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터슨은 그 거칠지만 묵직한 도구를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폴,
자네와 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발을 들이게 될 걸세. 그는 말하며 푸우를 쳐다보았다. 네, 선생님.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푸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군. 어터슨이 말했다. 우리는 각자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자,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자네가 본 그 가면을 쓴 인물, 자넨 그게 누구였다고 생각하나? 선생님, 그거 너무 빨리 지나갔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푸울이 답했다. 하지만 그게 미스터 하이드였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기나 움직임이 비슷했거든요. 게다가 그 누가 실험실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살인사건 때 그가 아직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터스 선생님, 혹시 하이드 씨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한번 그와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느꼈던 것처럼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아시겠군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이었죠. 나도 자네가 말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공감하네. 맞습니다, 선생님. 가면을 쓴 그 원숭이 같은 존재가 화학물질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연구실로 뛰어들었을 때 제 등골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증거가 되진 않겠지만 선생님, 제 감정은 명백합니다. 성경에 대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자는 미스터 하이드였습니다. 그래, 내 두려움도 그 방향으로 기울어 있네. 하이드와의 관계가 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결국 악이 찾아온 거겠지. 이젠 믿어지네. 나의 친구 해리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의 살인자가 여전히 그 방에 숨어 있다는 것도 믿네. 자, 이제 우리의 이름은 복수가 될 걸세. 브래드 쇼를 불러오게. 발소리에 당황한 듯 창백한 얼굴로 하인이 달려왔다. 마음을 단단히 먹게, 브래드 쇼. 이 고통스러운 긴장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알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하네. 폴과 나는 그 연구실에 강제로 들어갈 걸세. 만약 아무 일도 없으면 그 책임은 내 어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네. 하지만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거나 범인이 뒤쪽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자네와 소년이 구석으로 돌아가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연구실 문 앞을 지켜주게. 자네에게 10분을 줄 테니 제자리에 가게. 브래드쇼가 떠나자 어터스는 시계를 보았다. 자, 폴. 우리도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하세. 그는 쇠꼬챙이를 팔에 끼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구름이 달을 가리며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 그 깊은 건물 속으로 들어오며 촛불이 흔들렸다. 그들은 수술실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자 촛불은 조금 더 안정되었고 둘은 잠자코 앉아 기다렸다. 런던이 무겁고 엄숙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가까이에서는 연구실 안쪽에서 바닥을 오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